정확히 430년 전 동아시아를 뒤흔든 전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땅에서 벌어졌죠. 지금 보신 임진왜란.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오늘 배울 이 세 명의 인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는데요. 우선은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우리에게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일본에서는 가장 출세한 영웅으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함께 꼭 언급해야 할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전에 일본을 평정했던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던 인물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세 명은 일본의 전국 시대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 그 시기에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오늘 여행지는 이들이 일본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곳이자 동아시아 역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게 만든 곳, 바로 일본의 큐슈로 떠나볼까 합니다. 큐슈. 1543년 일본 큐슈의 남쪽에 작은 섬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에 선박 하나가 이렇게 표류를 하게 됩니다. 이 배의 안에는 붉은 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포르투갈인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16세기 일본 전국 시대를 평정한 하나의 물건이 이 큐슈에 들어오게 됩니다. 큐슈. 이들은 왜 먼 일본까지 오게 된 거였을까요? 해적이야? 뭐 무역하려고 한 거 아닐까요? 예, 먼저 이들이 일본에 들어오게 된 이유를 알려면 이 시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15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콜럼버스, 마젤란. 대항해 시대. 그렇죠. 이 대항해 시대의 물결 속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돈이 되는 물건을 찾아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에 진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포르투갈인들이 탄 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나 인도 서부에 있는 아라비아해, 그리고 당시 말레이시아 왕국이었던 물라카와 동아시아 최대 구역지인 마카오를 거쳐서 일본 큐슈의 다네가 섬까지 오게 됩니다. 당시 이들은 기다란 철제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왔죠. 섬의 영주는 이 철제 막대기가 폭발하는 화약과 함께 굉음을 뿜어내면서 멀리 있는 목표물을 맞추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물건의 정체는 하늘을 나는 새도 쏘아 맞힐 수 있다는 일명 조총으로 불리는 신무기였는데요. 정식 명칭은 화승총이라고 합니다. 총.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개인적이지. 철제 막대기인데 화약이 막 뿜어 나오면 예. 화승총을 보고 한눈에 반한 이 섬의 영주는 두 정의 화승총을 구입하게 돼요. 다네가 섬의 영주는 왜 총을 두 정만 샀을까요? 이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려고. 그렇죠. 네. 화승총을 분해해서 복제품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의 기술로. 그렇죠. 국산화 시키는 거겠죠. 예, 그가 전국의 대장장이들을 모집해서 화승총 복제품을 만든 결과 2년 뒤에는 드디어 일본식 화승총이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어때 보여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이 화승총은 곧 일본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포르투갈 상인들은 허무했겠네요. 그렇죠. 신났었는데. 너무 빨리 국산화를 시켰죠. 네. 그런데
화승총이 유통은 많이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요 무기로 사용되지는 못했어요. 복제품이라고 해도 당시엔 좀 워낙에 고가품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고가의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영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새끼줄에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총이다라는 뜻이 이제 화승총이기 때문에 그 새끼줄이 건조해 있어야 되잖아요.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습도가 높고 비가 잦은 그 기후다 보니까 화승총에 불이 잘 붙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사가 이제 잘 안 될 수도 출발이 있었거든요. 났구나. 그리고 쓰기도 좀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이거 할 때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할 때죠. 발사 후 화약을 말씀하신 것처럼 장전을 하고 다시 불을 붙여 발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약 한 2, 30초 정도가 걸렸거든요. 실질적으로 긴박하게 싸우는 전쟁터에서 실용성이 좀 떨어지는 무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후 50년 이내에 임진왜란에 이르러서는 빠르게 조선을 장악하며 동아시아를 뒤흔드는 세계 최대 화승총 보유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던 화승총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걸까요? 당시 일본은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거든요. 이때가 바로 일본 역사상에서는 전국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대인데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당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네. 와, 완전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네요. 그렇죠. 이 시기는 전국시대 가운데에서도 1560년경의 지도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이름들이 각 지역의 영주들인데요. 이 당시에는 영주 이후의 영주, 그러니까 더 강력한 영주들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대영주. 예, 이 관계를 이용하려면 먼저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무라이. 막부 시대 어,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네. 예, 막부는 천황 아래 일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쇼군, 그리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 그리고 쇼군과 영주를 호위하는 무사계급으로 나뉜 시대였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들이 살았던 이 전국시대는 조금 달랐습니다. 강력해야 할 쇼군의 지배력은 약했고 그 틈을 타서 영주들끼리의 전쟁으로 서로 뺏고 빼앗기며 영토를 넓히는 싸움이 100여 년간 계속됐거든요. 그 결과 약한 영주를 지배하는 더 강력한 영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00여 년간에 걸친 전국시대 지도는 이렇게 그 땅의 영주와 땅의 넓이가 계속 변하게 돼요. 교수님, 그럼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했을까요? 힘이 필요하죠. 힘이죠. 무기. 점차 화승총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쿠니토모, 사카이 등에서 화승총 대장장이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화승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 이 화승총을 적극 활용하여 일본을 평정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인물인데요. 오다 노부나가는 지금의 나고야 지역, 즉 당시의 오와리라고 불리던 지역의 영주였는데요. 오다 노부나가가 갖고 있던 오와리 지역은 비옥한 평야지대로 쌀 수확량이 많은 곳이었어요.
게다가 오다 가문은 전략 결혼으로 상업과 무역망을 확장했고요. 경제 기반을 다져가면서 대량의 화승총과 이후 포르투갈에서 들어온 값비싼 대포까지 갖춰가면서 막강한 군대를 운영할 수 있었던 거죠. 예, 오다 노부나가는 막강한 자금과 군사력으로 땅을 이제 점점 넓혀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그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바로 꿈이에요? 천하포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무력으로 천하를 평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천하라고 하는 것은 천황하고 쇼군이 있었던 교토, 지금의 교토를 포함하는 일본 전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당시 교토를 장악하는 것, 그것은 천하를 장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자기가 이 전국 시대를 끝내고 통일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땅을 많이 가진 영주에서 그치지 않고 일본을 평정하겠다라고 하는 큰 야심을 품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1568년 오다 노부나가에게 교토에 입성할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당시 강력한 힘을 가진 영주들에 의해서 기존의 쇼군이 암살을 당했는데요. 하지만 새로 세워진 쇼군 역시 1년도 채 안 돼서 그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 동생과 함께 힘을 합친 세력이자 반란의 주범으로 함께한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다는 드디어 교토에 입성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쇼군을 내세워서 실권을 장악한 거죠. 당시 오다의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지도를 보도록 할까요? 와, 다 먹었네 갑자기. 예, 빨간색. 빨간 부분. 이렇게 작았던 오와리 지방에서 교토까지 오다 노부나가가 차지하면서 영토가 굉장히 확대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다의 야욕은 여기서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천하를 평정해야 되는데. 예, 그가 일본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화승총이었습니다. 결국 오다는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새로운 쇼군에게 요청해서 대량의 화승총을 제조할 수 있는 기반까지 갖추면서 일본 평정의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의 전국 통일을 향한 야심은 처음부터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 오다 노부나가를 반대하는 세력 중 일본 동쪽에서 가장 힘이 셌던 다케다 카츠요리 군대가 오다 군대와 맞붙게 된 거죠. 이 두 세력 사이에 위치한 나가시노라는 곳에서 다케다 군대가 침공해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어느 쪽이 이길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을 탄 기마병이었거든요. 특히 최정예 기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세력이 다케다 군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다군은 보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전쟁의 승자는 바로 누구였을까요? 이 그림 속에 바로 그 비결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앞에 아, 총 총 들고 들고 있네. 있네. 아, 화승총을 들고 있네요. 총 조준하고 있고. 예, 이 전쟁의 키가 바로 화승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들인 화승총으로 3천여 명의 화승총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의 압승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해 일본에서는 화승총이 전투의 주력 무기로 떠오르게 됩니다. 무기 그 싹 다 결- 바뀌겠네. 그렇죠. 결국 일본의 전쟁사에는 큰 대변혁이 일어나게 됐고 그 결과 임진왜란을 거쳐 동아시아의 주요 무기가 화승총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된 거죠. 화승총이 지금은 그 태포라고 총을 태포라고 일본어로 하거든요. 태포가 대츠가 철이고 포가 뭐 포 그냥 총. 그럼 한국말 철- 대포잖아요. 그렇죠. 철로 만든 포를 태포라고 하거든요. 철포.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용해서 무대포라는 말도 있어요. 그 태포 없이 무모하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무대뽀로 이제 한다. 무대포 한다. 무대포가 일본 말이에요? 무대포 일본 말이 됐네요. 거기서 한국에서 나온 써요. 거구나. 아 태포가 태포였어요. 태포는 태포였구나. 태포예요. 네. 태포. 무대포란 말도 나오네. 하지만 이 전쟁에서의 승자는 오다 노부나가뿐만은 아니었어요. 그를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준 인물이 있었거든요. 야 모르겠는데요. 이 인물 역시 맨 처음에 봤던 인물인데요. 아, 도쿠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에야스? 그렇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는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와 연합작전으로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기 전에 미리 힘을 빼놓는 작전을 감행하게 됩니다. 나가시노 전투 하루 전날 적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후방 성체의 진지를 만든 다케다 군대를 기습 공격한 거죠. 다케다 군대의 퇴로를 차단해서 미리 사기를 떨어뜨리는 작전이었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다케다 군대에게 남은 길은 앞으로 진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결국 다음 날 돌격만 하는 다케다 군대를 향해 총을 쏘는 이 화승총 부대의 공격이 잘 들어맞게 되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전투를 통해서 오다 노부나가 아래서 공을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땅 역시 좀 확장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 점점 바뀐다.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땅은 이 전투로 다케다 카츠요리가 후퇴하면서 다케다 땅의 일부가 도쿠가와 땅으로 흡수되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다 노부나가의 신하였던 건가요? 사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원래 오다 노부나가와 이렇게 맞서 싸우던 적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도쿠가와가 당시 인질로 적군에 합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도쿠가와는 인질로 들어간 적군에서 어떻게 오다의 편이 된 것일까? 도쿠가와 집안은 지금의 아이치현의 나고야 근방에 위치한 오키자키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평탄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도쿠가와가 6살 때 강력한 세력을 가진 영주 이마가와 요시모토 가문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쿠가와의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그 집안으로 보낸 거예요. 인질로 보냈던 거죠. 이마가와 가문의 인질이 된 도쿠가와는 이마가와의 조카와 결혼해서 약 10여 년간 이 집안에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1560년 전쟁에서 오다에게 패배하면서 이마가와 집안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다와 동맹을 맺고 그의 세력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도쿠가와는 오다의 딸과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켜서 오다와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동맹을 맺게 돼요. 오다의 딸과 도쿠가와의 아내인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거죠. 아, 그러겠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원수의 딸을 며느리로 들인 셈이 되는 거죠. 이때 오다의 딸인 며느리는 도쿠가와 일가를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